금융과 토크가 만나다. 묵직한 투자 메시지를 재밌는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여의주 톡톡. 오, 아니 근데 네. 전 이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여기 뭐예요 이게? 이거 누가 봐도 플레이어인가요? CD 플레이어인데 CD 플레이어 처음 보시나? 아, 처음은 아니지만 되게 낯설거든요. 아, 예. 우리 때는 CD 플레이어가 최첨단 기계였을 때도 있었는데, 예. 자, 네. 그러면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 요거 누구 노래인지 어떤 음악인지 아시겠어요? 힌트. 아, 네. 여기 CD가 있네요. 네네. 슈만의 사랑? 맞습니다. 시인의 사랑. 맞나요? 맞습니다. 바로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는 슈만 음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클래식이. 네, 맞다고 하죠. 자, 그러면 또 음악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음악을 3개를 하나씩 틀어드릴 텐데요. 네. 이 음악을 들어보시고 어떤 노래인지 어떤 음악인지 한번 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악 나갑니다. 좋습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되게 네네. 익숙한데 자, 어렵네요. 두 번째 음악 나갑니다. 이건 더 이제- 익숙해요. 네. 네. 세 번째 음악. 이게 제일 익숙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음악 나갑니다. 세 번째는 알 것 같아요. 정답 나왔습니까? 네. 자장가. 그렇죠. 자장가인데 자장가가 굉장히 많아요. 뭐 모차르트의 네. 자장가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장가도 있습니다. 누구의 자장가일까요? 3초 드립니다. 3초, 2초, 1초. 브람스. 정답입니다. 맞아요? 브람스의 자장가죠. 기가 막히네요. 네. 황 PD도 이거 브람스의 자장가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 첫 번째 곡은 네. 다 알고 그럼요, 여유, 그럼요. 여유. 와. 사실 제가 대본을 썼으니까 이거 비밀인데. 네. 그 브람스의 왈츠 15번이 첫 번째 곡이고 음. 예, 작품 번호 39번. 예, 결혼식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헝가리 부곡.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장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큰모니 네. 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클래식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좀 나이가 드니까 뭔가 좀 격조 있는 클래식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는 네.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좀 슬픈 사랑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스승의 아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승의 아내를 몰래 사랑한 브람스. 세상에. 네. 그리고 그 스승인 슈만. 네. 네. 이 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뮤즈. 아. 이 둘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그 뮤즈. 이름이요. 클라라예요. 클라라. 클라라. 네.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네.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톡톡 부탁드릴까요? 네. 톡톡. 슈만 클라라 브람스의 로맨스와 유동성 함정 이야기. 평생 한 여인을 사랑하며 독신으로 살았고 그 여인이 죽자 그 다음 해에 삶을 마감한 독일의 천재 음악가 브람스.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는 브람스가 지녔던 좌우명이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슈만의 아내이자 천재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이다.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음악을 다룬 영화 클라라에서는
두 명의 천재 음악가인 슈만과 브람스는 죽는 날까지 클라라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힘들게 시작했던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은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기도 했으나 그 끝은 비극이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슈만은 피아노 스승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프리드리 비크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드리 비크한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만은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우다가 이 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딸이 바로 클라라예요. 그 클라라의 아버지인 비크는 이 무명이고 아직 돈도 없고 철도 없는 슈만에게 딸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극단적이긴 한데 슈만을 미성년자 유괴죄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슈만은 또 맞고소를 합니다. 왜 우리 결혼을 방해하냐? 그래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거의 막장이죠, 막장.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네. 자, 미성년자 유괴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럼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클라라가 미성년자란 말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클라라가 몇 이 얘기 살이었을까요?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체. 겨우 네. 14살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당연히 비크 아버지는 프리드리 비크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럴 만하죠. 14살이면 중학생 아닌가요? 참, 황 PD도 딸 있죠? 어때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1학년이에요? 아유,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네, 저라도 네. 이거 고소 들어가죠. 그렇죠. 고소가 아니라 더 심한 네. 대응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게다가 이 슈만이 원래 또 이 여자 관계가 또 복잡해서 저런. 소문이 좀 안 좋았죠. 세상에. 네. 그래서 결국 1840년에 법원은 클라라가 성년이 되면 그때 가서 아버지 허락이 없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또 클라라도 슈만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네요. 클라라가 21살이 되던 해에 슈만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 결혼을 했는데 왜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500원. 또. 자, 네. 궁금하니까 요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톡톡. 우울증을 앓았던 슈만은 점점 심각해지는 정신이상 증세 때문에 마약에 매달렸고 끝내 라인강에 투신 자살까지 시도한다.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그는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곳에서 2년여 만에 생을 마감했다. 클라라는 의사의 권고에 의해 병원에 있는 슈만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임종하는 순간에서야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아유, 안타깝네요. 정신 이상을 앓았었나 봐요.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가 뭐예요? 예, 저를 보시네요. 예,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 들어보셨죠? 네네네. 조울증은 알죠. 예, 그 정식 명칭은 이제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울증으로 많이 불리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무서운 게 이 환자가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아니 진짜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클라라가 너무 불쌍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스승이었던 그 비크 그분도 사실 열이 받을 만한 게 이 따님이 또 이 클라라가 어렸을 때부터 천재 피아니스트로 예, 이제 명성을 모차르트 같이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제 슈만이라는 사람 잘못 만나게 돼가지고 이 고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슈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애는 막 낳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라라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이제 돈을 벌어 다녔고 근데 이제 거기서 브람스가 또 헌신적으로 클라라랑 그 자녀들을 이제 보살펴 준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슈만이 또 좋은 일을 한 게 슈베르트 아시죠? 슈베르트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데뷔할 수 있게끔 지원도 많이 했고 브람스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뭐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클라라 또한 이 브람스의 곡을 연주하고 그 음악의 해설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브람스가 그러니까 왜 지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음악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그것도 홍보도 해주고 막 피아노 쳐주고 하니까 좀 이게 소문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좋아한다, 뭐 흠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브람스는 뭐 공식적으로 내놓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클라라 주변에서 예, 헌신을 했다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슬픈 사랑의 이야기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금융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그게 계속해서 궁금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톡톡!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생한 슈만의 당시 선택은 아편이었다. 아편은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긴급 처방약이지만 한 번 투여하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 힘들다. 경제에도 아편과 같은 마약에 종종 비유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다. 아,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었네요. 아니, 그런데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마약에 비유되다니, 이거는 또 신기해요. 저도 이거 스토리 보면서 황 PD가 이거 엮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버냉키, 헬리콥터 버냉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한 분인데 찾아보니까 삼국지 아시죠? 네. 이 삼국지의 제갈량도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네. 네, 거기서 이름 어렵습니다. 직백오수전. 예. 어렵네요. 예. 그래서 그거랑 좀 짜맞춰가지고 예, 이 결국에 유동성 이 함정, 이 마약과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정책을 할 때 마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나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 뒷면에는 이런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있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직백오수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맞아요. 와 진짜 이거 고생은 엄청 많이 했겠네요. 인정. 네. 이게 제주야 이것도. 이거 딴 사람 절대 못해요. 네. 아무튼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톡톡. 왜 마약이라고 하는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해법은 달러를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닥터 둠이라고 불리우는 마크 파버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마약을 공짜로 제공해 소비를 조장하고 시장 지분을 확대했다라고 혹평했다. 이게 이 코로나 사태 때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또 정말 달러를 찍어내면서 유동성을 엄청 많이 공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은 이런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이제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죠. 아마 그 FRB의 해법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 퍼붓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헬리콥터 뭐 그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 이게 또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마약하고 돈 풀기는 끊기 어렵다. 네네. 달콤한데 끊기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황 PD가 이런 준비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닥터 둠, 마크 파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분 굉장히 사실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자료 조사는 또 누가 잘했을까요? 황 PD님. 예, 부탁해요. 그 닥터 둠이 마크 파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 마크 파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스위스 경제학자이자 투자가입니다. 그 둠 리포트라는 책의 저자인데 여러 경제 위기, 뭐 1987년 블랙 먼데이,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다 예측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거 진짜 다 맞추셨을까?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네. 네. 와, 진짜 닥터 둠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네. 자, 이렇게 그 유동성 공급을 이제 마약 중독하고 연결시킨 분이
사실 여러 케이스가 또 있어요. 네. 요것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톡톡. 유동성 함정.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미래를 비관하는 경제 주체들이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양적 완화를 지속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고 제로금리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제프리 로젠버그는 자본시장은 현재 중앙은행들이 공급하는 유동성에 중독돼 있다. 유가증권의 가격을 양적 완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 매길 정도라고 말했다. 이 제프리 로젠버그라는 사람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에 중독돼 있다고 말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기준금리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0%까지, 즉 제로금리로 내렸죠. 네. 그래도 경기가 제대로 잘 살아나지 않자 이제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게 1차였어요. 네. 근데 이래도 원하는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니까 이걸 2차 양적 완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3차 양적 완화. 예, 이렇게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요거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집행한 전례를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 역시 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테이퍼링입니다. 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늘려나가던 유동성, 즉 채권을 매입해서 현금을 푸는 이 유동성 공급 정책인 양적 완화를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조금씩 사주는 거죠. 네. 이 정책을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톡톡. 테이퍼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의미로 경제학에서는 양적 완화 조치의 점진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긴박한 상황에서 투약된 마약이 가지는 중독성이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럼 제가 그 미국의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마 지금 화면으로 좀 내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좀 어려워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은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 또는 뭐 FRB 같은 데서는 금리를 어떻게 하죠?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리다 어디 이하로는 못 내립니까? 0% 0% 밑으로 이하로는 내기 안 되죠. 어렵습니다. 이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주면서 현금을 푸는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젠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양적 완화를 좀 줄여나가는 방금 우리 톡톡에서 읽어본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고 앞으로 경기가 좀 되살아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그래서 요 사이클이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사이클 돌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 한 사이클 도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보니까 2022년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그쵸. 같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자니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한 1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푸니까 거의 수천조의 돈이 시장에 풀려져 있는데.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맨날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없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풀린 적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사상 최대로 많이 풀린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주식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집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산 가치가 점차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예측할 수는 뭐 없는 거고 지금 그야말로 공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사실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서 마약과도 같은 이 유동성의 함정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역시 하이라이트 뭐죠? 마지막 작은- 한 줄평. 작은 모니의 한 줄평. 늘 이게 제일 기대가 돼요. 화이팅! 자, 생각해 네. 두셨습니까? 했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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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는 지하철 2호선이다. 2호선? 이거 뭔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돈다. 2호선? 오, 맞아요. 순환선, 2호선은 순환선. 계속 도니까요. 일맥상통한다. 네. 너무 좋은데요? 괜찮았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무조건 투자만 하면 오르던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이제 끝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서 여기에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지 뭐 빚을 내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뭐 영끌 투자, 비투. 비투 뭐 이런 시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인지 기회인지 잘 판단을 하고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주 톡톡!